징벨 라이브. 반갑습니다. 9월 25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네네. 코스피가 왔다리 갔다리 내 마음을 갈 때처럼 아이고. 가을 바람처럼 흔들어 놓습니다. 그렇습니다. 파랑색, 빨강색을 하루 종일 보이다가요. 네, 지금 조금은 가 있네요. 어딜요? 음전으로. 네. 네. 맞습니다. 예, 빨강색, 파랑색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오후 들어서 좀 빠질랑 말랑 하다가 0.1% 정도 이제 마이너스 3,469. 네. 그래도 3,400 중반이에요. 맞아요. 매일매일 3,400 중반입니다. 네. 예, 3,500을 못 봐서 좀 답답하긴 한데 오늘 네이버처럼 한 방에 쏠 겁니다. 예, 네이버 한번 보실래요? 네이버 오늘 많이 올랐네요. 흥분해서 막 흥분해서 채팅도 못 쳐. 보자. 네이버. 예. 상한가 아니에요? 오늘 상한가입니다, 네이버. 우와. 그런 것처럼 한 방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은 안 좋았습니다. 한 1% 정도 떨어져서 852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요. 네. 안 좋았던 종목들이 꽤 많아요. 우기투, 우리기술투자, 네. 리가캠바이오 한 7% 떨어졌고요. JNTC, ABL바이오, 코미코, BHI, 삼천당제약, 로보티즈도 4% 떨어졌고요. 예, 이런 종목들이 오늘 조금 안 좋았습니다. 리가캠은 61선까지 터치하고 또 올라왔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두 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송공자 장우진님 그리고 반도체 아저씨 김장열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목요일인데 그냥 목요일이 아니에요. 9월의 마지막 목요일. 벌써? 9월의 마지막 목요일. 네. 그러네요. 그리고 이번 늦 여름의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10월이어서 춥습니다. 이제 슬슬 추워요. 그래서 환절기 폴로 옷 이런 것도 필요한 그런 10월이 딱 돼버리고 또 이제 10월로 들어가면 뭐죠? 가을. 4분기 경제하시는 분이 가을은 한 달밖에 없어 대한민국. 네. 본부장님은 항상 표현에 4분기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4분기.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목요일이 마무리로서 그래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해 주실까요? 오늘 장에 대해서 코멘트 범성공자님부터. 네, 오늘 시장은 약간 이무진의 신호등이 좀 생각났었어요. 코스피만 보면 붉은색, 푸른색, 노란색, 보라색. 네, 그 사이 짧은 3초 사이 그만큼 빠르게 이제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시장 같았는데. 예. 코스피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오늘 그냥 네이버다. 그냥 네이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바이오가 무너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바이오 쪽에 크게 충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영향은 일단 금리였어요.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지금 시장이 파월이 금리를 내릴 수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매파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제 연준의 인사들을 보면 닐 카시칼이랑 스티븐 미란을 제외하면 대부분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들을 똑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험성으로 금리 인하를 빠르게 추진할 필요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영향을 분명히 주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채 금리가 그래서 반등을 했고 달러가 또 강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좀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변동성에 관련해서는 어때요? 오늘 뭐 이따가도 요거 이따가 얘기하죠. 예. 네. 김장열 본부장님. 네, 뭐 딱 결론적으로는 아무것도 움직인 것 같지 않은데 내재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변동성이 컸죠. 그리고 빠르게 변화가 됐다는 건 그만큼 방향을 아직 많이 오른 상태에서 잘 못 잡는다. 갈 때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게 아까 좀 파월도 얘기했지만 버블에 대한 얘기도 아주 계속 나오고 있는 것도 있고 우리 환율도 있고 한 세 가지가 있다 보니까 잘 모르겠어. 그러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네이버 맞아요. 그거는 확실히 좋았고 뭐 나머지는 뭐 그렇게 확실히 좋은 건 없었잖아요. 예. 좀 올라가면 패고 많이 내려가면 좀 건드려 보기도 하고 뭐 이런 애매모호한 장의 흐름이었다. 그렇게 해서 보합으로 끝나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트레이딩을 하셨던 분들은 정말
힘든 하루였을 것 같아요. 네, 네. 왜냐면 오전에 올라갔던 애들이랑 오후에 올라가는 애들이 색깔이 확 다르고 다르죠. 특히나 조선주 아침에 이제 방산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조선주도 현대중공업이 윗꼬리가 크게 달리고 6%까지 상승했다가 결국 보합으로 빠졌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마이너스로 또 마감을 할 수도 또 있어요. 네, 그런 것처럼 방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좀 트레이딩하기는 굉장히 어려웠던 하루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본질적. 많이 올랐어 그래요. 조선 방산 많이 올랐어 그래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만약에 더 치고 올라가면 그거 완전 무너질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거 버텼다고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하여튼야 보합에서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된 거잖아요. 지금 예. 현재 그 정도니까 이 정도 빠진 거예요.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만약 치고 나와서 포모 현상을 이끌고 그 금리 인하는 올해 2번으로 끝이에요. 3번 없고요. 내년에 한 번 할지 그건 가봐야 되니까 설레발 그만 쳐. 만약 그렇게 컨셉 잡히는 순간에는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정도만 버티고 나머지 다 빠질 겁니다. 그럼 장이 빠지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장이 10% 빠지느냐? 그렇지는 않을 텐데 미국이 10% 빠지지 않나? 그래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꼭지를 잡은 사람이 많으니까 단 3%만 빠져도 아주 충격적이라고 볼 개별 종목을 한 5% 이상 빠질 테니까 그런 장세의 가능성을 살짝 맛보긴 해준 거예요. 1400에서 딱 버티고 있으니까 그것도 신경 쓰이는 거고 이게 만약에 내일 금요일인가? 다음 주 월, 화, 수, 목 오늘 목요일이니까 네. 내일 금요일 그럼 다음 주까지 5일 남은 거잖아요. 네. 5거래일. 5거래일 남은 거니까 월요일, 화요일까지 안 돌았으면 수요일, 목요일 아마 던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개인들은 그럴 것 같아요. 기관들은 던질 때 잡을 겁니다. 빠지면 막판에 오늘 약간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났죠. 네, 그러니까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못 버티면은 믿음이 없으면은 꼭지에 붙은 사람은 3% 떨어지면 팔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변동성이 또 크기도 하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공자님한테도 같은 질문인데 오늘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크고 그리고 트레이딩하기 굉장히 어렵고 보면은 판 거는 개인이고 또 산 거는 기관이 많이 샀고 외국인은 찔끔 정도. 이런 변동성이 나오는 이유. 본질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은 자금이 강하게 들어오기 어려운 시장이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 드리는 것처럼 추석 전에는 조금 흔들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고 그런 모습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도 굳이 지금 뭐 베팅을 해 확실하게 호재가 있지 않는 이상은 지금 시장에서 굳이 강하게 들어올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자금이 말라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오르는 쪽으로 베팅을 하지 않고 오르는 것들은 팔고 내리는 것들은 사고 이렇게 지난번에 8458이라고 얘기 드렸는데 그런 전략들이 지금 가는 시장인 거죠. 그러니까 대대상승으로 가지 못하고 그러면 이 시장에서는 당연히 많이 오르는 것들에 대한 부담이 커요. 그 종목들을 올라간다고 따라 사면 물리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넥스트 스텝으로 대대상승으로 갈 수 있는 게 뭔지를 계속 고민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쫓아가는 매매는 적어도 지금 구간에서는 아니다. 그러니까 뭐 추석 전후 이 정도에서는 쫓아가는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정말로 호재가 발생했고 이 산업이 정말 좋을 것 같아. 네. 그러면 그땐 따라가야죠. 근데 오늘 조선이 올라갔던 것들을 보면 사실 그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방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추격 매수하는 것은 좀 자제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휴 때까지 변동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최근에 시장을 이끌었던 건 반도체이고 네. 원래 그 전까지는 주도주가 조방원이었는데 네. 지금 시장이 쉬니까 다시 조방원한테 조금은 몰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연휴 때까지는 이런 트레이딩을 하고 나머지 뒤쪽을 생각을 한다면 반도체를 조금씩 담아야 되나? 뭐 어떻게 그렇죠.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까요? 시장이 좀 어려워지고 반도체가 힘이 빠지니까 조사하면 방산 쪽으로 다시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것들 좀 뭐 많이 빠지면 좀 밀리는 거 사볼까? 오늘 바이오 같은 것들 좀 사볼까?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가 반등이 나오면 뭐 지금도 올랐으니까 좀 팔아주지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지금은 이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길게 본다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 그때 어떻게 판단하시겠냐라고 본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트레이딩 하다가 길게 올라가는 거 다 놓쳤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진짜 길게 갈 만한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더 치열하게 해보신다 그러면 그러면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보일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잡고 가자. 공부해라. 그렇죠. 당연히 직접 공부하셔야죠. 공부해라. 네. 그건 뭐야? 그건 너무 어려워. 양희은 노래. 양희. 옛날 노래. 뭐 비염 걸린 줄 알아. 성실해라. 공부해서 조금 긴 시계열로. 그렇죠. 정말 과학적이게도요. 네. 제가 들어가는 순간
모든 자산이 상승을 멈췄습니다. 모든 자산이 아니 이거 트루먼 쇼 아니야? 아니 미국 증시, 비트코인, 네. 금, 코스피 이게 빨개졌어. 모두가 다 올랐거든요. 아, 예. 그 압도적인 M2 유동성 장세로 미친 듯이 올라가다가 네.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딱 손을 대니까 네. 야 매직 핸드 애덤 스미스가 생각나는 보이지 않는 손. 예. 야 모든 게 멈춰버렸어요. 제발 나가달라고. 아, 인버스 하신 거 아니었어요? 예 아니. 곧버스는 제가 양심상 여기 진행 자리에 앉아있는 양심상 곧버스는 못 사고 오드리 헵번님께서 네. HD 현대일렉트릭 사신 거 아니냐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유출들 네네네. 하시는데 네. 요거는 이제 네, 극비 사항이라서 그거는 이제 제가 제 생각에는 지금 민주 씨가 마이너스니까 네. 이 마이너스가 한 다음 주까지 커지면 참다 못해 팔면 이제 그때 그럴 수 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덕담이죠? 예,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뭐 제 포트가 중요하겠습니까? 시장이 올라가고 네. 또 여러분들의 계좌가 늘어나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한 거죠. 오늘 또 LG 디스플레이, 포스코 퓨처엠, 네이버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또 있었으니까 네. 그 안에서 또 상승을 누리셨던 분들은 축하드린다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땡땡땡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많은 분들이 발사 땡땡땡 하고 계시고요. 네. 예, 땡땡땡. 엑스트민트님께서 저한테 네. 자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고요. 네. 메리킴님께서 오늘 이런 분들 많을 겁니다. 정규장 끝났다. 오늘도 불장에 마이너스라니 맞아.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고요. 네. 이지영님 들어오셨고요. 네. 조이초님 들어오셨고요. 미니군님, 윤님, SH님, 우주로라님께서 네. 땡땡땡 어제 더 팔 걸. 건널목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약간 아리까리해서 맞아. 좀 버티셨던 분들은 네. 조금 약간 어제 생각이 나고 그제 생각이 나고 맞아요. 예. 일발 장전님이 예. 민준아 방송 출석한 지 2년째인데 한 번도 안 불러주네 하는데 불러주세요. 일발 장전. 일발장전님 예. 그냥 이름을 불러달래. 뵀던 분 한 거 같은데? 처음에 아닌 것 같은데 일발장전이요? 일발장전은 매일경제 TV 프로그램인데요. 아 그래요? 간첩이다. 네, 잡아냈지. 예. 일발장전. 최이마 앵커 일발장전. 요새는 뭐 다른 분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여기는 3%입니다. 예, 3%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전효민님 아직도 땡땡땡 네. 해주고 계시고요. 혜연이님이 삼전 팔아서 네이버 샀으면 이번 주 대박이었겠다 하시는데 네이버 팔아갖고 삼성전자 산 사람도 있죠. 네이버 팔아서 삼전을 오히려. 네이버 팔고 22만 원에 팔고 삼성전자 9만 원에 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생각해야지. 참 그게 한 번의 선택이 그런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비오님께서 어제 레인보우 사고 싶더라니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전효민님 땡땡땡 했잖아요, 형님. 했잖아. 전효민님, 앨리스정님, 네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경제를 알자님이 요새 또 자주 와주세요. 많은 정보를 이제 후속 정보, 파생 정보를 많이 이제 채팅창에 올려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마감을 해볼까요? 코스피가 그래도 하락폭을 조금 줄이면서 보합에서 끝났네요. 1470선은 지켜냈습니다. 죄송합니다. 환율을 보다 보니까 1400이라고. 3471.11 요렇게 0.03% 마이너스 1포인트 떨어져서 끝났고요.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뭡니까 9월 16일부터 지금 9월 말에 오는 요 상황까지 3,400 중반을 계속 지켜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그 안에서 자금의 순환매는 빠르게 오히려 추석이 다가오고 또 약간 올라간 차익 실현에 대한 욕심이 나오면서 자금의 순환매가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그만큼 트레이딩의 난이도는 더 올라가고 있다고 봐야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1% 떨어져서 852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히려 코스닥 시장에서는 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거 좀 의외인 것 같아요. 코스닥에서도 이렇게 좀 버티면서 트레이딩이 여기 안에서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저는 했었었는데 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고 그리고 천스닥이라는 걸 대통령이 얘기하기도 했고 그리고 변동성은 코스닥이 더 많이 나오고 이래서 여기서 자금의 순환매가 더 빠르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여기는 좀 떨어지고 네. 코스피는 버티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을 보면 오늘 개인이 5,400억을 팔았습니다. 마지막에 이게 수급이 또 조금 더 양극화되는 현상이 나타났죠. 외국인이 들어온 거죠. 예, 마지막에. 외국인이 조금 들어와서 1,800억을 샀습니다. 오. 원래 이게 지금 800억대, 1,000억대, 800억대였거든요. 네. 예, 그랬는데 외국인이 1,800억으로 1,000억 정도 더 사줬고요. 그만큼 개인은 더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오늘 하루만 현물에서 코스피에서 5,400억을 개인은 치웠습니다. 네. 기관은 2,700억 정도 샀고요.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1,100억 정도 샀고요. 외국인은 300억 샀고 기관은 여기서 팔았습니다. 1,150억 정도 팔았습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을 보면요. 외국인이 5,100억 정도 땡겼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선물 시장에서 플레이를 해서 오늘 또 위클리 옵션 만기 그리고 3분기의 마지막 목요일을 좀 이렇게 보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범송공자님한테 한번 시황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거래대금을 보면 코스피는 이제 12조 원을 돌파해서 했습니다. 12조 4천억 정도 나왔고 많은 편인가요? 적은 편인가요? 어제보다는 좀 좋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10조 원을 돌파해서 계속 좀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코스피는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코스닥은 좀 줄었습니다. 9조 원이 조금 안 되는. 그러니까 최근에 10조 원을 넘어섰다가 9조 원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코스닥에서는 여전히 최근에 심리가 조금 안 좋아졌다는 게 보이는 거죠. 3일 연속 좀 조정을 받으면서 코스닥의 심리는 부진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바이오가 안 좋다 보니까 그 관련해서 부진한 심리가 여전히 거래대금 쪽으로도 노출되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고 외국인의 동향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외국인이 순매수를 강하게 했던 건 삼성전자였어요.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0.8%가 상승했고 제가 길게 봤을 때 지금 계속 보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후보로 봤을 때 반도체가 여전히 저는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외국인도 이렇게 매수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공부를 더 해보시면서 정말 반도체가 갈까? 산업의 어떤 환경들이 정말 이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좀 몰려갈까라는 것들을 좀 더 공부해 보시면 분명히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조선 쪽으로도 오늘 순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네. 규모가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기관은 압도적으로 하나를 샀어요. 네이버. 오. 네이버에 대한 순매수가 3,378억 원인데 와. 네, 외국인과 개인은 팔았어요. 근데 이걸 기관이 담았던 건데 쇼크보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네이버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강하게 붙었는데 애널리스트들의 평가들을 일단 보면 급하게 나왔던 평가들을 보면 긍정적입니다. 그것들은 이따 좀 추가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그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뭐 올랐죠. 근데 강하지는 않았어요. 순매수가 뭐 600억 합해서 한 6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시장 순환매 속에서 많이 밀렸던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 APR 같은 경우에도 좀 하락했다가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환매가 조금씩 나타난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테마 아까는 이제 큼직하게 봤다 그러면 테마 쪽으로 봤을 때 스테이블 코인 쪽. 네이버가 호재가 나오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어요. 그리고 로봇이 오늘 레인보 로보틱스가 모처럼 좀 많이 강하게 올라갔죠. 근데 뉴스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관련된 이슈는 저는 못 찾았거든요. 혹시나 아시는 게 있으면 네, 말씀 주시고 어제 리튬 아메리카스가 거의 2배 올랐죠. 하루 만에. 그러면서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리튬 관련된 주식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강세 테마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하락 테마가 많았던 것들을 보면 강세 테마에 대해서 우리 시장도 가는 것들은 세게 가는데 그게 아닌 것들은 또 강하게 빠지는. 보시면 이제 하락 종목들의 강도도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양극화 속에서 상승 종목은 좀 얇게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드신 분들이 오늘 많았던 장일 거다라는 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조선 쪽은 좀 반등했는데 조선 기자재도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조선은 약간 등락할 때 보면 오르는 것도 내리는 것도 강하지 않잖아요. 근데 조선 기자재는 조선이 멈춰 있을 때 강하게 올랐었죠. 근데 그 반동으로 조선 기자재가 최근에 좀 강하게 반락하는 것 같고 반도체 설계나 그다음에 수소 연료전지 완전히 빠졌는데 원전이 장 초반에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업들이 밀린 것들을 보면 미국에서 수소랑 연료전지가 굉장히 강하게 밀렸어요.
그러니까 AI 거품론이 불거지면서 동시에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생각보다 좀 축소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불거지면서 수소랑 원전이 같이 무너졌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도 같이 좀 부진한 모습이 나왔다. 요게 좀 특징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하나하나 살펴보면 일단은 네이버 먼저 요 뉴스가 네이버를 오늘 12% 급등으로 이끌었습니다. 네. 그동안 카카오 올라가고 네이버 올라가고 뭐 이랬을 때 정부 지금 주요 고위직에 기업 출신, IT 출신, 특히나 이제 네이버 출신들이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주목을 받았는데 네. 뭘 하고 있다. 오. 근데 그것들이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초반에 많이 나왔다가 네. 결국은 오늘 이 뉴스로 귀결이 됐는데요. 네이버 영업이익 1조 8천억 원인 업비트를 품는다. 와. 그래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네. 이게 주식 교환 방식인데요.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를 계열사로 편입한다는 소식에 네이버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구축이 기대가 되는데요. 네이버 보면은 네이버 파이낸셜 있잖아요. 그 네. 네이버 페이, 네이버 부동산, 네이버 증권 이런 거 다 거기 들어있죠. 그 네이버 파이낸셜을 통해서 두나무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서 포괄적 주식 교환을 진행할 방침이다. 그래서 두나무는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 중이고요. 영업이익은 상반기에 5,491억 뭐 이렇게 돼서 지난 연간 실적이 영업이익이 1조 1,000억 뭐 이렇게 나왔다. 1조 8천억 아니네. 1조 8,100억인지 1,800억인지 아마 1조 1,000억이겠죠? 예. 1조 1,000억을 또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두나무와 네이버 실제로 이제 주식 교환 방식이지만 네이버가 갖고 있는 플랫폼의 그 위치와 위상, 네. 권력 그리고 두나무 업비트가 가지고 있는 이 생태계 요것이 합쳐지면 코인 시장에서 실제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고 정부 관료에 들어있는 그런 AI와 그리고 이쪽 코인 관련된 그런 인사들이 실제로 요거를 정부가 강하게 푸시를 해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네이버를 띄운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이 부분에 있어서 두 분의 의견 들어보자면 김장훈 본부장님. 네, 그 이미 기사에 많이 나온 것처럼 뭐 완전히 슈퍼 앱을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씀드릴 때 뭐 네이버 페이, 쇼핑부터 모든 거 암호화폐까지 이런 쪽으로 되면 우리의 일상 영역으로 확실히 하나의 브랜드로 이제 다가오는 거죠. 하나의 브랜드로 네이버라는 거 단일 브랜드로 하면서 모든 걸 아우른다. 그럼 앱 중에서 슈퍼 앱 뭐 그런 명칭이 격에 맞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바텀 라인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은 이미 이게 연결 기준으로 들어오면은 분석이 나온 거 있어요. 네이버에 한 1조 정도의 영업이익이 추가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이론적으로 그것만 보더라도 그 한 5%입니다. 5%. 그러니까 5%는 그냥 갖다 붙여도 5%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다른 시너지 붙이면 오늘 몇 프로 올랐다고 10% 올라갔다고요? 뭐 그 정도 올라가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이게 새로운 스타트가 될 수 있죠. 그럼 원래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가 20몇만 원 부를 때, 30몇만 원 부를 때 이런 것까지 분석을 다 해서 부르지를 않았다고 가정한다면은 최근까지 아주 그냥 지지부진했던 거를 일거에 한번 모멘텀을 한 차례 확실하게 올려놨기 때문에 아마 쉽게 빠질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자님. 네, 일단 네이버가 두나무랑 같이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사업을 같이 하겠다고 말했는데 네이버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네이버 쇼핑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곳에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다 그러면 분명히 시너지는 굉장히 날 겁니다. 그러니까 네이버가 본격적으로 이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것 자체가 스테이블 코인 쪽에 관련된 산업의 어떤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들을 분명히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굉장히 극명하게 갈렸어요. 어떤 두나무와 네이버에 대한 평가가 갈렸는데 일단 첫 번째로 처음에 기사가 나왔을 때는 주가가 올랐다가 약간 밀렸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조회 공시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위 기사에 언급된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확정된 건 없다.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갑자기 또 올라갔었고 이것과 더불어서 여기 보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거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주식들이 이 공시가 나오고 나서 본격적으로 올랐습니다. NHN 캐시피라든가 헥토 파이낸셜 이런 기업들이 오르는 모습이 나왔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걸 봤을 때 아까 두나무를 네이버 파이낸셜 주식과 이제 수합을 해서 두나무를 네이버 파이낸셜에 100% 자회사로 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나무는 그러면 어떻게?
두나무는 엑시트를 어떻게 하지?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두나무는 주가가 장외에서 11% 12% 빠졌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기술투자 빠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기술투자가 주가가 최근에 올랐던 건 두나무에 대한 지분 7.2%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두나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엑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고 하니까 이제 우리기술차도 빠졌던 거고 하나투자증권도 같이 밀려버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네이버 파이낸셜이 상장할 거냐. 그리고 네이버 파이낸셜이 네이버가 이 네이버 파이낸셜에 대한 지분율을 얼마나 가져갈 거냐. 근데 평가를 보면 네이버 파이낸셜은 뭐 2, 3조? 기껏해 5조인데 두나무에 대한 평가는 11조, 13조까지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둘이 수합을 해서 한다 그러면 네이버 파이낸셜이 유상증자를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는데 그럼 그 상태에서 네이버가 지분율 50%를 가져갈 수 있냐? 근데 지금 75%거든요. 25%를 미래에셋 계열사가 가져가고 있고 그러면 네이버가 50% 지분을 현재 상태에서는 가져가기는 어렵겠죠. 그냥 현재 밸류만 놓고 봤을 때. 근데 50%를 가져간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두나무에 대한 평가가 저평가되겠죠. 상대적으로. 네,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게 지금 두나무나 우리기술차에 대한 주가가 그걸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네이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될 거냐는 건데 과거 이제 네이버가 성장주로 평가될 때 특히나 이제 네이버 페이나 그다음에 일본에 뭐죠? 그 네이버 관련 자회사 라인 성장할 때는 이제 PR 30배, 30배, 40배 이렇게 받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20배대로 떨어졌고 PBR로도 보면 이 성장주라고 하는 게 PBR 뭐 1배 수준 이렇게 내려갔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가 성장 모멘텀을 새롭게 부여받았을 때 이 회사의 가치는 얼마나 될 거냐라는 게 이제 새로운 화두가 된 거죠. 그렇죠. 로빈후드 같은 경우에 보면 PR가 한 50배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한 150조, 16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가 지금 보면 두나무를 인수함으로 인해서 로빈후드 같은 회사가 되는 거 아니야? 코인원 같은 회사가 되는 거 아니야? 국내에서 독보적으로 이런 코인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먼저 들어가면서 이 사업마저도 공고하게 가져간다 그러면 다른 거래소와 다르게 네이버는 거래에 관련된 플랫폼도 존재해. 그러면 이거는 시장에서 압도적인 업체로 갈 수 있겠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네이버가 당장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분법 순이익도 증가하는데 여기와 더불어서 만약에 실적이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평가 자체가 20배대 이게 지금 10% 10배 한 중후반 되거든요. 뭐 18배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뭐 30배까지 뭐 치고 갈 수 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 코인에 대한 기대감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네이버 사야 되겠네.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죠. 인식이. 네, 그러니까 네이버가 정말로 이걸 어떻게 발표하냐, 두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발표하냐, 그리고 실제로 네이버가 이 사업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 굉장히 중요할 거고 또 여기와 더불어서 이제 기사가 하나 또 나왔는데. 여기는 제가 적진 않았지만 네네. 기사가 네이버가 글로벌 빅테크 회사와 뭔가 제휴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진행되고 있다. 뭐 AI 관련해서 누구랑 뭘 하면 뭐가 되지? 뭐 모르죠. 뭐 엔비디아로부터 뭐 GPU를 받아올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네이버 쪽으로는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졌다. 그래서 10% 11% 올랐는데 외국인들은 일단 단순히 뭐 해프닝 정도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매도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저는 네이버는 지금 추석 지나고 다음 사이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 그리고 AI 관련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AI 드라이브는 추석 지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걸릴 것 같거든요. 그러면 AI 관련된 대장주는 누구냐라고 봤을 때 네이버 말고는 지금은 이제 안 보이는 거죠. 사실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평가는 시장에서 받는 거지만 네. 네이버도 현대차만큼 답답해요. 왜냐면 지금 2조 2천억 벌고 시총이 40조가 안 돼요. 39조 얼마 그 정도 되고 사실은 AI 데이터 센터나 IT업의 본질, 그러니까 미래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뭐 AI나 데이터 센터나 이런 거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뭐 카카오랑 똑같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웹툰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도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또 움직임이 엄청 더뎌요. 카카오는 뭐 출렁출렁 또 움직일 때도 있는데 네이버는 좀 더딜 때도 많고 그래서 좀 답답한데 뭐 두나무랑 뭐 이런 거 한다 근데 이게 그러면. 사실은 두나무 자체가 상장을 원래 추진 내지는 미국 나스닥 상장이라기가 정확히 한 작년 7월 작년 여름 가을 이맘때 1년 전에 나왔었거든요. 네. 그 당시 나왔을 때 두나무 가치를 거의 20조 쳐줬어요. 20조. 만약에 네이버가 그 지분 75%인데 희석이 불가피하겠죠. 근데 최대 지집을 하려면 50%를 유지할지 40%를 모르지만 뭐 50% 가져간다고 합시다. 어떻게 하든 간에. 그럼 20조에다가 50%면 10조 아니에요. 그렇죠. 10조고 뭐 디스카운트 하려도 5조가 그냥 때려 넣는 거기 때문에 5조면 원래 40조 정도면 한 10몇 프로 올라가는 거니까 오늘 올라간 거는 너무나 타당한 거예요. 기본에 다 알려진 1년 전에 거가
새로운 시너지가 나는 게 확인이 안 되더라도 네. 가치가 한 번도 도는 게 있기 때문에 오늘 10% 올라가는 건 제가 딱 봤을 때 10% 올라가네 딱 계산이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갔다 보시면 돼요. 이제 시너지가 나고 어떻게 아까 지분을 50%를 갖고 가는지 40% 갖고 가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오르는 건 당연합니다. 걔네가 20조 했고 50% 가져가면 10조 가치가 붙는 거고 그걸 못 판다 하면 다시 5조 붙는 거니까 그러면 10몇 프로 올라간다는 게 그냥 계산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거래량이 많이 동반된 거죠. 네. 일단은 뭐 단순 계산으로는 그런데 공자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안에서 어떻게 이 지분 구조를 결정하고 뭐 상장을 하고 뭐 어떻게 하냐 이거 약간 결정 변수가 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네이버가 굉장히 좋았다는 거 그리고 아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씀하셨나요? 네, 뭐 오늘 이슈는 많더라고요. 오늘 코스닥 대형주 중에서 제일 많이 오른 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한 9%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반대로 로보티즈는 4% 빠졌어요. 네. 물론 이제 주가의 그동안의 최근 동안의 흐름이 같지 않았습니다. 로보티즈는 급등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살짝 상대적으로는 살짝 올랐거든요.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아침에도 다루기는 했는데 네. 저기 미국 증시에서 미즈호 증권이 테슬라의 목표가를 375달러에서 45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일론 머스크의 10억 달러 규모 자사주 매입 그리고 1조 달러 규모의 신규 급여 패키지가 테슬라 주가를 급등시키고 있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이랑 자율주행차 요거를 잘하면은 또 뭐 보너스가 있나 봐. 그래서 요런 부분에 있어서 좀 주목을 받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이건 근데 제 생각인데 뭐. 네. 근데 저걸로 올랐다 그러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다 올라야 될 텐데 레인보우가 올라간 게 특이한 거죠. 그렇죠. 네. 보통 테슬라 로봇이 올라갈 때 레인보우 로봇이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와 관련이 있고 테슬라에 공급한 업체들이 올라가지. 그러게요. 그래서 저는 레인보우 관련해서 뭔가 이슈가 별개로 있나 보다라고 추정을 했어요. 뭔가 시장에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요거 뭐 오늘 레인보우 올라간 거에 대한 코멘트 김장훈 원장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으시고. 네. 로봇 관련해서 보면 CJ 대한통운과 로보티지의 제휴가 있었어요. 로보티지는 오히려 빠졌는데 로보티지는 주가가 오히려 빠졌기도 했고 보고서는 나죠. 보고서도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왔고. 근데 로보티지가 좀 재밌는 부분이 뭐였냐면 로보티지가 이제 로봇 핸즈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로봇 핸즈에서 로보티지가 강조한 얘기를 좀 봤더니 로봇 핸즈로 봤을 때 이게 여기 액추에이터가 20개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요 액추에이터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처럼 이게 힘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무거운 물건 들거나 하는 게 어렵다. 근데 자기들은 손가락을 좀 이제 5개 필요 없으니까 산업용으로는 3개만 하고 그렇죠. 원가는 줄이고 여기에 뭔가 좀 힘을 받는 걸 넣어서 이걸 잡을 때 무게가 한 10kg, 20kg 된다고 하더라도 들 수 있게끔 하겠다. 그 산업용 로봇을 할 수 있다라고 한 게 이제 강조됐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거 괜찮네. 산업용으로 저가형으로 이래로 손 들어가면서 팔리면 괜찮네. 라고 했던 모멘텀이 최근까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오늘 뉴스까지 이어진 거죠. CJ 대한통운이 물류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뭐 분류나 이런 걸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로보티지의 로봇을 사용하겠다라고 이제 MOU를 체결했어요. MOU를 체결했고 그 로봇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로보티지의 방향성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로봇을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발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네, 발이 없습니다. 요거 제 거. 이건 제 건데. 네. 네. 로보티즈는 굳이 발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발을 만들면 배터리만 많이 소모된다. 그래서 충분히 바퀴 가지고 굴러가고 작업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굳이 발이 필요 없다라고 하고 있고 특히 손을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인체랑 비슷한 건 상반신만 비슷한 휴머노이드 형태를 갖추고 있죠. 근데 저렇게 물류를 분류하는 로봇을 두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CJ 대한통운의 어떤 목적인 거고 저런 식으로 로봇이 투입되기 시작한다면 확실히 휴머노이드 관련된 로봇의 사업은 생각보다 빠르게 갈 수도 있겠다. 우리가 생각했던 완전하게 사람과 비슷한 로봇 형태가 아니고 저런 형태. 기존에는 이제 우리가 물류 로봇이라고 한다면 정말 자동화 로봇처럼 이렇게 막 그 팔만 달리고 뭐 이런 걸 생각했었는데 저렇게 이제 비전을 가지고 직접 분석하고 하는 저런 로봇들은 생각보다 빨리 갈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좀 보면 좋은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빠지긴 했지만. 그렇죠. 사실 그 생활형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그 옵티머스 같은 그런 로봇의 양산이 매우 어려운 거지. 공장용으로 단순 반복 노동 요거 하는 거는 사실은 지금 너무 중국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예. 택배 분류나 뭐 이런 거는 사실 사람의 형태를 완벽하게 갖추지 않아도 되니까 전혀 그렇죠. 상관이 없죠. 지금 말씀해 주시는 채팅창에서 이야기는 또
주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 로보틱스로 또 사명을 변경할 수도 있다 이런 찌라시가 또 돌았다는 이야기들도 있고 또 막 다른 썰들도 조금 있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8% 정도 올랐다는 거. 일단 개별 종목으로는 좀 요렇고 아까 준비하신 그 뉴스로 가볼까요? 네, 일단 어제 보면 인텔이 애플에 투자를 요청했다는 소식이 하나 있었죠. 그러면서 어제 이제 인텔의 주가가 6%가 올랐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국내에 영향을 줄까 했는데 국내 영향까지는 없었습니다. 뭐 인텔 플러스 같은 것도 없었고 그냥 요거 넘어가고 김민석 총리가 이제 비자 문제 해결 전까지 미국 투자는 어렵다라고 공식적으로 좀 블룸버그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죠. 그러면서 우리 호구 아니다. 네,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 하나는 비자 문제, 그다음에 우리가 3,500억 달러를 투자하려면 통화스와프 협정이 최하 합의돼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 방향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확실히 이제 호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건데 반대로 이제 지금 우리가 또 강하게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한미 협상이 또 난항을 겪을 거고 그거로 인한 관세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에는 지금 부담이 될 만한 불확실성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추석도 있고 이런 불확실성도 있는데 굳이 지금 왜 사 한국을? 약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분위기인 거죠. 일단은 저거는 환율이랑 또 직결되기 때문에 아침에도 김장현 본부장님이 네. 또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화면 보여주시면 오늘 지금 기준으로 환율이 1,401원 47전입니다. 네. 예, 요게 오늘 새벽에는 1,405원, 1,406원 여기 근처까지도 이제 갔었거든요. 네. 1,405원 넘어서 갔었었는데 결국은 이제 장땡 9시 치고 나면서 이제 환율 개입을 좀 적극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1,400원 아래로 내려왔다가 다시 좀 튀어 올라가는 그런 형국인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베센트 만나가지고 통화스와프 무조건 해야 된다. 우리는 일본이랑 상황이 같지 않아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현방으로 이렇게 하면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되는 걸 얘기해야 협력을 해주지 안 되는 걸 갖고 와서 우리한테 내놓으라 그러면 어떡하냐 라고 통화스와프를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얘기로는 브리핑에서는 네. 베센트가 경청을 다 했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겠다 라고 하고 돌아갔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제스처인지는 저는 뭐 그 분위기는 모르니까 어쨌든 지금 환율은 좀 올라와서 불편한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대한 하죠. 코멘트를 해주시면. 네, 계속 불편하죠. 그 해결될 때까지. 그러니까 그게 해결이 빨리 안 될 때에 플레이하는 거는 그거 관계 없는 주식을 플레이하겠죠. 아니 그거를 넘을 정도의 펀더멘털이 강한 섹터 중심으로 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식도 많이 올라갔으면은 올라갈 때 쫓아가면은 또 물리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의 연속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봉자님도 얘기했고 다른 분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반도체가 그래도 그런 펀더멘털이 관계 없어요. 지금 어느 정도냐면 제가 이제 업계에서 들은 얘기인데 그 일부 반도체는 말이에요. 미국 반도체? 일부 반도체. 일부 반도체. 그냥 이게 뭐 두세 개밖에 없으니까 일부 반도체는 그 미국의 M사로부터 이렇게 오더를 받을 때 M사 마이크론. 아무 얘기 안 할게요. 커스터머니까 M사 받을 때 야 물건 내년 물량은 이렇게 있어. 이거 줄게. 그 가격은 오픈. 오픈. 오픈? 네. 가격은 나중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올라가는 가격으로 맞춰. 시가 화로처럼. 네. 어. 그 정도로 반도체 쇼테이지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반도체를 뭐라고요? 반도체 가격을 안 적는다니까. 아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네. 물량만 확보해줘. 아. 네. 여러분이 들으면 다 알만한 그 회사가 여러분이 다 알만한 그 회사한테 그런 오더를 지금 주고 있어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안달이 난 거예요, 빅테크들이. 그런 상태니까 지금 뭐 관세건 나발이건 환율이건 다 필요 없는 거야. 반도체에 관세를 매긴들 뭐하든 지금 빅테크는 지금 죽기 아니면 살기 반도체를 필요한 거고 거기 한국에 몇 개 없잖아. 미국에서 여기한테 가격 니네 달라는 거 다 줄 테니까 그러니까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니네 싸고 자식 할 필요 없고 다 제대로 만들만 해. 이런 식의 오더가 그런 오픈 오더라 그러는데 이 얘기를 제가 듣기로는 8년 전에 들었거든요. 7년 전에 들었거든요. 2018년에. 맞죠? 2018년에. 그 당시 마지막에 뭐 데이터 센터 뭐 그때는 AI가 아니었지. 이럴 때 막 쇼티지 나고 난리 날 때 그때 말고 처음 오래간만에 들은 거예요. 그럼 생각보다 쇼티지가 세고 급박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같이 빠질 때는 사면 되죠. 무슨 얘기냐? 환율 무슨 협상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싶다 하면 그런 반도체를 확 요게 포인트죠. 몰릴 가능성도 있는 거죠. 물론 이게 금리도 뭐 3번, 4번 내려주고 뭐 하고 하면은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할 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다 갔다. 금리 내릴지 잘 모르겠다. 그렇죠. 환율도 까리까리하다.
그러면 반도체를 몰릴 수 있지. 이런 위험이 있어. 이것도 위험한 거야 사실. 거기다 굳이 더하자면 오히려 그렇게 수출업체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그러니까 달러 강세, 원화 약세로 되면은 네. 환율 효과도 또 있잖아요. 그거는 뭐 조선도 자동차 마찬가지인데 조선은 미리 그 이상은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고 자동차는 그 저기 관세하고 그 수출 물량 자체가 이슈가 되는데 반도체는 근본적으로 이슈가 다르기 때문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시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공자님도 환율 관련해서 네, 좀 환율 관련해서 인사이트를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올해 4월에 이제 거의 1,500원 가까이 갔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근데 이때 주요 이유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아 기억은 나죠. 네, 딱 한마디로 하면 관세입니다. 관세. 그럼 지금 관세에 대한 부담이 있잖아요. 그럼 올라가는 게 일단 당연한 거고 이때 관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뭐가 올라왔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하가 좀 더 될 수 있겠네 라고 하는 게 중복되면서 이렇게 올라갔던 건데 지금 역시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올라갈 수 있는 국면이었다. 연준이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매파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환율은 약세로 갈 수 있었던 국면이었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때와 지금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게 뭐가 다르냐고 봤다면 이게 지금 6월까지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간의 외환 스와프 요청 건수예요. 그러면 올해 84건, 6월까지 84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국민연금이 외국에 투자하고 싶어요. 그러면 대량으로 투자할 거냐, 대규모로. 그럼 우리나라의 원화를 달러로 바꾸겠죠. 그러면 환율이 튀겠지. 원화가 튀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해서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랑 스와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화가 충격이 있기를 막았는데 그걸 6월까지는 막았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환율 관찰 대상으로 지정을 하는 거죠. 니네 환율 조작하지 마라. 저것도 미친놈이지. 네, 원래는 이제 환율을 지나치게 약세로 만드는 거를 부담했었는데, 네, 이거는 이거까지 막아? 동맹을 지금 물론. 네. 어쨌건 그것 때문에 스와프가 중단이 됐어요. 중단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환율을 막을 게 조금 더 제한됐기 때문에 그 영향까지도 더해지면서 환율이 좀 요동치고 있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다고 보면 되고 이게 추석 이후까지도 조금 이어질 수 있겠죠. 관세 협상이 그때 반드시 될 거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하지만 11월, 12월 들어가면서 이 협상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저는 얘기했지만 내년에는 원화 달러를 유도적으로 굉장히 약세로 만들 거예요. 지금까지는 못할 겁니다. 지금은 이제 인플레이션의 부담 때문에 수입 물가 영향이 있어서 당연히 달러를 약세로 가겠다고 공언은 했지만 지금 못 간다고 보고 있고 내년에 그렇게 갈 거라고 본다 그러면 분명히 다시 원하는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1350, 1370 정도 1350까지 내려간다고 보는 사람들이 네네. 대부분인데 그 사람들도 또 대부분은 예. 단기적으로는 올라갔다가 서서히 내려온다. 이게 중론인 이유가 저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가는 위 아래 위님께서 네. 민준이는 반 트럼프의 선봉장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예, 저는 친미입니다. 예, 근데 애국자여서 이제 우리나라 국익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뭐 친구하면 악수하고 하는 먹고. 거지. 막 예. 예전에 한국 생각하고 막 미국이 이렇게 막 달라고 떼쓰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손흥민도 있고 그러네. 손흥민도 미국인데. BTS 있고 막 데몬 헌터스. K-pop 데몬 헌터스 있고 불닭 있고 지금 장난해? 삼전 있고 하이닉스 반도체 안 준다 너네. 죽는다. 네, 것 같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아까 다음 뉴스 넘어가면요? 네. 근데 달러 강세가 되면 보통은 유가가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틀 연속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유가가. 이게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으로 추가로 또 다가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유가가 오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제 이제 원유 재고인데 예상치가 한 80만 배럴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60만 배럴이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재고가 생각보다 감소하다 보니까 뭐야 원유 재고가 부족하네? 라고 하면서 오른 게 있었고 그 전날 이슈를 보면 이제 이라크에서 원유 수출이 제한되고 있는 게 쿠르드 쪽이 쿠르드 자치구 쪽에서 장악하고 있는 유전이 있는데 거기서 수출을 합의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좀 딜레이가 되고 있어요. 그 딜레이가 되면서 그럼 원유가 생각보다 좀 공급이 줄겠네라고 하는 이제 이슈가 불거지면서 원유가 반등하고 있다.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계속 올라갈 거다. 이런 건 아닌데 일단 레벨이 한번 좀 올라간다고 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추가적으로 일단 4분기에는 가중될 수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 정유 시설 타격한 것도 영향이 있었어요. 러시아 정유 시설을 타격했습니까? 네, 그 저기 일주일 전에 나왔었던 건데 계속 지금 드론 공격 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드론 공격에서 러시아 정유 공장 38개 중에서 16곳이 타격을 받았다. 이런 것 때문에도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쟁이 불안하면은 방사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유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더라도 PC 넘버는 한 10월, 11월 되면은 3%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어찌 할 방법이 없어요. 미국에 트럼프라 하더라도 12월 가야지 조금 수그러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저 펄어비스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뭐 농담처럼 텔레그램에 회자됐던 내용이 있었어요. 인류에 이루어지지 않는 소원들이 몇 가지 있다.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 붉은 사막. 네, 붉은 사막 출시가 이제 인류에 이루어지지 않는 소원이다. 약간 이렇게 자주 섞인 농담을 있었는데 그 출시가 공개됐습니다. 출시를 확정됐어요. 드디어 2026년 3월 19일에 출시한다고 밝혔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돼요? 네? 저거 믿어도 돼요? 이거는 믿어도 되는 게 뭐냐면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온라인 신작 발표에서 공개된 거예요. 이게 무슨 게임이냐면 콘솔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콘솔 게임의 발표는 보통 게임 개발사들이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콘솔 회사랑 같이 제휴해서 언제 어떻게 어떤 타이틀이 나올 겁니다라고 발표를 해요. 그 자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요 일정은 지켜질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럼 언제 나왔던 게임이냐 보면 2019년에 지스타에서 첫 공개가 됐던 게임이에요. 그럼 개발은 이미 그 전부터 이어졌겠죠. 네. 그러니까 최소한 뭐 8년 이상 묵혔던 게임이 드디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고, 공개, 그러니까 이 출시할 거라고 얘기했던 건 2021년이었는데 그게 지금 5년 딜레이가 돼서 드디어 출시가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기특하네. 네, 게임 자체는 이제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RPG인데 이게 게임을 안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이게 돌아다니면서 칼싸움하고 뭐 이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중세 이런 배경으로 해서 약간 뭐 어둠의 전설 이런 건가? 어둠의 전설? 예. 피해 거짓, 네오이즈 피해 거짓 아세요? 저는 어둠의 전설 세대여가지고 네. 저는 세오섭이었거든요. 몰라요. 어둠의 전설, 바람의 나라, 어둠의 전설, 바람의 나라. 네, 포트리스, 위쳐라는 게임 아세요? 위쳐가 굉장히 유명했던 게임인데 그 1인칭으로 해서 그 사람이 어쨌든 넘어가죠. 네. 그래서 펄어비스가 올랐다. 네, 근데 이제 펄어비스에 대한 기대치가 얼마냐면 현재 이제 시장에서 추정하는 건 내년 매출액이 6,260억 정도, 영업이익은 1,500억을 좀 넘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 기준 PR이 15배예요. 이게 뭐가 반영돼 있냐? 붉은 사막이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런데 15배다. 그러면 이게 싼 건 아니네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판단할 거냐고 봤을 때 네오위즈라고 하는 회사가 국내에서 이제 콘솔 게임 처음 성공했던 회사라고 봅니다. 이게 피해 거짓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피노키오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던 게임이 있는데 이 게임이 꽤 흥행했습니다. 몇백만 카피가 팔렸어요, 콘솔로. 근데 요거를 사람들이 경험했어요. 뭘 경험했냐? 투자자들이 경험했어요. 이거에 대한 기대감을 주가를 확 올렸는데 생각보다 일회성으로 매출이 나오고 나서 빠져버리네? 라고 하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걸로 기대감이 갈 겁니다. 안 간다는 게 아니고 갈 건데 네오위즈보다 좀 더 빠르게 움직일 거예요. 근데 출시 이전에 몇 달 전에 이미 빠르게 움직일 거기 때문에 이거를 출시까지 끌고 간다는 생각을 절대 하지 마시라 라고 이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붉은 사막이 너무 늦게 나오다 보니까 늙은 사막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10년 전에 개발한 게 지금 사람들한테 먹힐까? 근데 그래픽은 굉장해요. 그래픽 굉장해요? 네, 엄청납니다. 네, 그래서 평가가 민트 환갑 잔치 하기 전에 도깨비 나올까요? 도깨비는 접었잖아요. 접었어요? 네. 아니 개발된 상태로 팀이 해체됐죠. 그렇죠. 네, 프로테인 접었다고 보는 거죠. 내부적으로. 아니지, 계속 해야지. 도깨비 기가 막히더만. 근데 이게 나는 참 그 바보 같아. 왜냐면 도깨비가 우리 그래픽 그 플레이 화면 베타 플레이 한 걸로만 보면 진짜 한국을 엄청 잘 재현했어요. 그렇죠. 스케이트보드 막 타고 다니면서 막 한국적인 그 요소와 굉장히 그 뭐라 그래, 발랄한 그 그래픽, 요게 진짜 한국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K-pop 데모넌터스 또 BTS 또 막 요때 도깨비를 딱 출시해가지고 막 플레이를 했으면 외국에서도 이 플레이를 많이 했을 거야. 물론 게임의 질적인 그 플레이 내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주목은 많이 받았을 텐데 참 아쉬워. 근데 그게 일시적인 거죠. 왜냐면 크래프턴도 그런 게임을 내놨잖아요. 지금. 뭐 있어요? 크래프턴은? 제목 인조이, 크래프트 인조이라고. 네, 그 게임이 출시가 됐고 처음에는 이제 화두가 됐어요. 근데 할 게 없다는 거죠. 생각보다 현대물에서 뭔가를 구현을 할 때
이걸 가지고 게임을 만드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GTA만처럼 성공하기가 어려운데 GTA는 워낙 자유도가 높잖아요. 근데 그런 게임은 어렵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그런 게임 만들었다가 난리가 나겠죠. 네. 차에서 뭐 끌어내려가지고 막 때리고 뭐 이런 건데 그런 형태의 게임은 어려울 거고. 네. 그러니까 게임성을 만들기가 어렵다. 그게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어둠의 전설 얘기하는데 한 분도 모르시네요. 어둠의 전설이 넥슨 있잖아요. 네. 넥슨이 90년, 92년에 거의 처음으로 만든 시초 게임이에요. 바람의 나라. 그래서 그 두루넷 있잖아요. 메가패스 두루넷. 메가패스 나오기 전에 전화에 연결해서 할 때. 네. 그때 이제 어둠의 전설이 넥슨을 바람의 나라랑 먹여 살렸죠. 명진 씨가 이제 저보다 형님이신가요? 명진 씨가 이게 몇 살? 중학교 때 아마 했을 것 같은데.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초등학교 때. 네. 그게 나온 게 90년 후반 같은데. 97년, 97년, 96년. 97년. 초등학생 맞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정도가 재미있었던 거지. 그 당시는 그 정도. 그거 게임하면 이제 전화가 안 됐죠. 삐삐삐. 이거 안 되지. 계속 하면 안 돼. 혼나. 이러면서 전화 안 되고. 요금 폭탄 막. 예. 그 시절이 게임 있었죠. 디아블로 생각하시면 좀 낫겠네요. 디아블로. 근데 원- 그것보다 원이 제일 맛있지. 그 조금 더 가까운 모습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플레이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게임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네. 여러분이 좀 괴리감 느끼실까봐 여러분을 위한 요 얘기하고 딱 2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6,670분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가지 마세요. 나가면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가서 응징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 여러분 5거래일 지나면 추석이에요. 추석이면 네. 가족끼리 먹을 게 있어야 돼요. 맞아. 근데 먹을 게 너무 비싸. 특히 과일. 그래 뭐 가족끼리 라면 한 끼 먹을 수 있지. 네. 근데 과일은 먹어야 돼. 추석이잖아. 그래서 저희가 민트 얼굴보다 더 큰 나주 명품 배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7.5kg인데 59,000원이고 저희가 아침에 시식을 다 해봤는데 너무나 맛있었습니다. 지금 들어오네. 프리미엄 나주배 요런 민트 얼굴만한 게 와. 2개. 민트 개가 얼굴만한 게 요게 7과에서 10과 정도 네. 좀 들어갑니다. 백화점 선물 세트 그 이상의 만족감을 드리는 산지 직송 2중 포장 선물 세트로 해서 선물하시기도 좋고 맛도 있고 그리고 이 알도 보세요. 흠집 하나 없고 이 백화점 퀄리티 날 비춰줘야지 형님. 예. 이렇게 하나도 아픈 데도 없고 완전 백화점 퀄리티야. 맞아. 꽤나 묵직하고. 완전히. 맞아. 봐봐요. 아픈 데도 없잖아. 이건 선물하기 너무 좋아요. 추석에 과일 선물하기 딱 좋잖아요. 마음의 전환은 확실한 방법. 이게 59,000원이에요. 59,000원. 예. 배 안 먹는다고요? 이제 드셔보세요. 코리안 페어. 이것도 외국에도 맞아. 환장해. 맞아. 미국 배는 맛없어. 미국 한국 배는 배가 최고. 거의 야채야. 사실. 이거 환장합니다, 진짜 여러분. 예. 자, 알겠습니다. 다 약친 거라고요? 예. 아니에요. 너무 맛있으니까 한번 구매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선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음식물 처리기도 들고 왔는데요. 예. 여기 공자님 옆에 여기 이렇게 예쁘게 생기지 않았나요? 맞아요. 쿡쿡 건데요. 음식물 처리기입니다. 그래서 배나 뭐 이런 뭐 뼈나 뭐 여러 가지 음식들 이거 쓰레기 냄새 나는데 어떡하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싱크대에 그냥 던져놓고 계속 썩게 냅둡니다. 온 집안이 겨드랑이 냄새에 미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요 쿠쿠 음식물 처리기가 있었더라면 제 집안이 이렇게 됐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 비싸. 이거 백화점 가보세요. 엄청 비싸. 100만 원 넘어요. 네, 근데 원래 이게 요 모델 자체가 이제 47만 원인데 저희가 7만 원도 깎고 2,000원 더 깎아서 39만 8,000원에 와. 요거 딱 넣어놓고 요거 뚜껑 한번 열어봐 주실래요? 띵동 해가지고 예, 띵동해서 요거를 꾹 누르면 이렇게 열려요. 네. 이렇게 열렸을 때 안에다가 음식물 넣고 네. 버튼 띡 누르면 예, 공자님이 들어주시면 예, 이렇게 안에는 음식물이 보이네. 이렇게 갈렸어. 갈려서 커피 가루처럼 나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음식물 이렇게 처리. 하면 뭐 이제 겨드랑이 냄새 집에 안 나겠네요. 아, 절대 안 나죠. 아하. 향기만 났지. 예. 1차 완판 앵콜로 해가지고 특가된 거고요. 1차 완판 그리고 2차 25년 최신형 6세대 정품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음식물 처리기 최초로 39만 8천 원 그리고 프리미엄 나주 100
추석 선물 세트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리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이거 드실 분은 요거 드시고. 예. 저는 아침에 공자님 아침에 먹어봤어요. 얼마나 단지 공자님 공자님 한번 드셔보세요. 예, 괜찮아요. 시원하고 네. 충분히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배 근데 진짜 요즘 비싸요. 제가 과일 아유, 먹어라. 과일 제 돈 주고 맛있어? 먹기 어렵지. 너무 달아. 너무 달아? 좋다. 당도 몇 정도 되는 것 같아? 당도 10 만점에. 10만점. 10 만점에. 3,500. 와우, 진짜 달다. 같은 그런 와. 달달함이. 공자님 평 궁금하다는데요? 솔직하니까? 저는 배를 먹을 때 네. 당도도 당도인데 물기가 탁 터져야 되거든요. 육즙. 과즙. 배즙. 과즙, 배즙. 근데 터져요. 이게 안 보이시겠지만 깎아서 좀 됐어요. 좀 돼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먹을 때 좀 팍 터지면서 단맛도 굉장히 강해요. 네. 근데 이런 단맛은 좋아합니다. 인공 설탕 감미를 하죠. 야, 공자님이 여기서 뭐 하나 먹고 처음으로 맛있다 그랬습니다. 야, 나 감격, 나 눈물 날라. 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링크 달아드렸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2분 지났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400분 나갔습니다. 어디로 가셨는지 제가 지금부터 추적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시황 아까 조금씩 들었으니까 김정일 본부장님 중요한 자료 하나만 하고 그 다음 다시 시황으로 넘어갈까요? 아까 클로징벨에서 해주신다고 아침에 말씀하신 그거 있었는데. 그거가 오늘 시적절하지는 네, 로봇이니까 잠깐 얘기하고 갑시다. 이게 베어 로보틱스라고 있어요. 베어 로보틱스라고 LG하고 관계되는 회사인데 그거 베어 로보틱스 코리아 한국 대표 사람이 아마 LG 그룹 IR에서 코멘트한 게 있거든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이 구글 출신인데 자기가 식당을 운영하다가 서빙 로봇이 필요함을 느껴서 창업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베어 로보틱스 코리아의 대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 어쨌든 베어 로보틱스라는 거는 손정희 씨도 투자를 하고 KT, LG는 다 들어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핵심이 이겁니다. 로봇이 이제 여러 대가 움직이잖아요. 그 어떤 큰 어떤 식당 같은 경우는 우리 조그만 식당 말고 큰 홀 같은 데는 한 대가 아니고 뭐 10대, 20대들이 같이 막 움직이고 사람처럼 움직이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그거를 여러 군집, 그룹을 재현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하나하나의 개별 로봇이 아니고 그래서 전체적인 군집 제어하는 기술이 자기네의 장점이다. 이런 걸 강조했다고 하는 거 정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얘네들은 컨트롤러 이런 소프트웨어 이렇게 하는 회사인데 만약에 어떤 로봇이 있다. 거기에 이거를 입히고 하는 데 있어서 맵을 한번 돌리고 하는데 30분이면 세팅을 완료할 정도로 상당히 기민성, 기동성이 있는 대응을 한다. 이런 게 재밌었고 강조한 거는 데이터. 역시 다 데이터네. 여태까지 어떻게 했느냐. 10,000대 이상 로봇을 운영해봤고 그래서 쌓인 것이 10,000대가 돌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600만 킬로미터 이상의 주행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자신감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음식점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음식 먹고 나서 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자동화를 할 필요가 있다. 뭐 기타 등등 모든 거를 해보겠다. 근데 LG전자가 투자를 해줘가지고 자기네들은 좀 안정적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거는 요쪽에 제가 서머리한 거고 실제 참석한 사람들 노트는 긴 게 있거든요. 그런 거 한번 구해서 한번 들어보시면은 만약에 어디서 구해요? 뭐 저 같은 사람한테 구해야 되겠지. 웃겼다. 저는 비싸지 않아. 배 3개면 돼. 배 3개. 농담이고요. 나중에 시간 있으면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LG가 아무것도 아닌 걸 한 건 아니다. 이런 정도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LG가 하는 로봇에 있어서 이 정도. 그럼 주가는 LG전자가 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네, LG전자 워낙 크잖아요. 다른 것들이 많아서 좀 굼뜨죠. 그게 나중엔 반영될 텐데 단기적으로는 뭐 LG전자 주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 그것보다 한 단계 넘어서 로봇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로봇주들이 테마를 넘어서 이제 업종으로 가고 있다라는 쪽으로도 생각할 만한 이슈예요. 이미 주가는 그런 게 있어요. 물류 로봇, 그다음에 식당 서빙스 로봇 있잖아요. 이건 휴머노이드 로봇을 지금 한 건 아닌데 얘네들도 어쨌든 휴머노이드 로봇하고도 접목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가봐야 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할 때 아까 물류 로봇
이런 개념하고 휴머노이드로만 그 어딘가에 어디까지라면은 그거는 가능할 거다라는 개념인 거죠.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시 시황으로 넘어가서 아까 공자님 이슈 뭐가 더 있을까요? 네. 시간은 많이 없어가지고 한 두세 개만. 네, 뭐 오늘 좀 빠진 것들을 얘기를 빠진 좀 거 얘기 좀 드릴게요. 해주세요. 네, 빠진 거 꽤 네, 많아가지고. 아쉽네요. 맛있는데. 네, 일단 바이오는 금리 부담이 있으니까 가장 빨리 빠진다. 그리고 재료가 노출됐잖아요. 가장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을 보면 알테오젠 관련돼서 머크의 FDA 승인이 기대가 됐던 건데 SC 제형 변형 그게 나오니까 시장에서 좀 재료가 소멸됐다는 것 플러스 금리 부담으로 좀 빠지는 것들이 있다. 근데 지금 그러면 이후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을 거냐라고 보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드디어 머크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보셔도 될 것 같고 구리가 어제 오늘 올랐어요. 오늘 많이 올랐는데 인도네시아 광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했거든요. 그러면서 구리 광산의 세계 2위 구리 광산이 차질을 빚으면서 어제 프리포트 맥모란이 주가가 안 좋았어요. 3분기 가이던스가 안 좋으면서 그래서 구리가 왜 제가 마이너스를 적어놨냐면 구리 인버스가 오늘 하락률 상위 대거 들어갔어요. ETF가. 구리 인버스가 네, 구리 인버스 ETF가 떨어졌다고요? 네, 엄청 떨어졌죠. 그러니까 구리가 올랐으니까 그렇죠. 인버스가 떨어졌죠. 네, 구리 인버스 엄청 개판됐지.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자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인버스라고 하는 것들은 장기적으로 투자하기는 절대 좋지 않다. 첫 번째. 그리고 인버스라고 하는 것들은 비용이 계속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롱마인드로 가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것들을 내가 먹어가니까 지금 수익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방향만 맞으면 가는데 인버스는 리스크가 있다는 거 이번에 좀 보여줬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알려드리려고 한 거니까 인버스 투자하실 때 이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두고 하시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KCC입니다. KCC 얘기 좀 해주세요. 네, KCC가 좀 사람들이 열받는 공식 하나 나왔죠. 뭐예요? 어저께 났어요. 네, 어제 뭐가 나왔냐면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어요. 자사주를 지금 120만 주 정도 가지고 있는데 네. 어제 이제 원래 이 회사가 보면은 삼성물산 지분 가지고 있고 네. 자사주도 많고 하니까 자사주는 소각하고 삼성물산 주식은 팔면 주가가 올라갈 거야라고 했었는데 삼성물산에 대한 얘기는 없고 현재 상태에서 교환사채, 그러니까 자기 수식 기반으로 해서 교환사채를 한 88만 주 발행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0% 정도 물량을. 나머지 뭐 35만 주, 4% 정도 되는 것들을 소각한다고 발표했지만 교환사채 발행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KCC에 대한 가져갔던 어떤 기대감들이 많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KCC가 주가가 급락했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 제가 공시를 매일 본다고 말씀드렸고 블로그에 매일 정리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전자공시생. 네, 최근에 주가, 그러니까 이런 소각 공시도 굉장히 많고 반대로 EB라고 해서 교환사채 발행 공시도 굉장히 많아요. 네, 미리 이제 자사주 상법 개정, 3차 상법 개정을 앞두고 그 꼼수를 쓰고 있는 거죠. 9월에만 13건. 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사주만 가지고 지금 투자 판단을 내릴 것은 분명히 아니다. 그것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거죠. 삼성물산이 가장 핵심인데 네. 얘네들이 안 하는 이유는 EB를 안 하는 이유는 삼성물산 가치가 너무 낮다고 KCC는 주장하는데 그러니까 라이프 자산운용에서 들고 일어났죠. 라이프. 그러면 삼성물산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증명을 해봐라. 그렇게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그래서 아마 이거 나중에 좀 이슈가 될 것 같은데 라이프 자산운용도 반기 들었고. 라이프 자산운용은 뭔 상관이에요? 걔네도 주주니까. 걔네도 주주니까 자기네 목소리를 내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 지분 다 10몇 프로 있기 때문에 이거 자기 멋대로 하면 아마 투자가들 빠져나가면 KCC 이슈가 될 수도 있다고 보여져. 오늘도 맞았죠. 네. 아주 본보기로 한번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런 짓 못하게 계속 1차, 2차, 3차 상법 개정을 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반적인 주주의 상식선과는 좀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경영상의 판단의 다름이 아니라 틀림. 그러니까 다름이 아니라 틀림의 판단을 계속 좀 하니까 그걸 이제 못하게. 이게 얘네들은 이걸 한 걸 입을 해가지고 부채 많으니까 부채를 갚겠다는 거야. 그 삼성물산 해고 하는 게 확실히 맞지. 그렇죠. 삼성물산 냅두고 이걸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거든요. 어불성설이에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 정도가 25% 빠지고 말지. 네, 알겠습니다. KCC 안 샀습니다. 예. 그래서 KCC 어제 저희가 한번 다루긴 했습니다. 예. 그리고요, 하나 더 뉴스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넘어갈까요? 제가 얘기할 만한 건 어제 CNBC에서 AI 거품론에 대한 보도가 있었어요. 맞다. 그 얘기는 해야 됩니다. 네, 맞다. 거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 순환출자다.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 투자해가지고 서로 돈이 돌면 외부에서 뭔가 되는 게 아니고 내부에서 돈 돌아가는 게 진짜 성장인가? 그래서 우리 그 3프로의 이주호 기자님이 우리 단톡방에
약간 자조 섞인 그런 짤 같은 거를 풍자 짤을 올렸는데 멀티탭 있잖아요. 멀티탭의 끝을 멀티탭의 지 스스로 꽂아. 그런 다음 자가 발전이래. 약간 저런 순환 출자를 얘기를 딱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AI 거품론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AI 관련된 주식들이 좀 안 좋았던 그런 흐름이 좀 있었습니다. 저기에다가 파월의 자산시장 버블 언급. 근데 저거는 너무 예민한 것 같아요. 너무 수요가 날아갈 때는 멀티탭이 따르는데 멀티탭이 1000개 있는데 한두 가지 정도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고라는 것도 원래 잘 돌아가니까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게 저렇게 돌고 돌아서 결국은 리턴이 안 되는 게 확인됐을 때가 버블이 터지기 직전인데 돌고 버블인지 아닌지는 제가 봤을 때는 한 6개월 이상 잘못 1년 정도 기다려봐야 되기 때문에 저거 갖고 판다 그러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파월이 얘기한 자산 버블은 파월 입장에서는 그걸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인플레가 올라올지도 모른다는 경고를 주고 싶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뭐 그 정도.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하기 전에 정말 짧게만 저도 진짜 마음이 여려가지고 계속 이렇게 채팅을 쳐주시면은 제가 이걸 안 읽을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FreePCH님께서 오프닝 벨부터 지금까지 장렬이 형 캠트로닉스 급상승 후에 계속 하락하는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유리기판 관련해가지고 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요. 특별한 거 없어요. 특별한 거 없고 이 주식이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가 이슈가 되냐면 항상 이슈가 되는 거는 부채 이슈가 있고 자금 조달의 이슈가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 주식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주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한 20% 갔다가 10% 빠질 수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뉴스가 있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거버넌스 이슈, 경영상의 그런 지배구조 뭐 이슈가 있나요? 그건 있죠. 그거는 항상 있죠. 이 회사 그런 게 또 있고요. 그래서 빠질 수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최근에 좀 올라갈 때가 32,000원까지 올라갔지 않았나 싶은데 맞나? 그렇죠. 32,000원 가다가 지금 32,500원을 9월 10일 날 찍고 내려가다가 어저께 반등하다가 다시 오늘 좀 빠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는 주식이에요. 그래서 디스카운트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거는 해결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이런 거 한 2만 한 5, 6천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올라갔잖아요. 네. 자기가 이 꼭지에 샀잖아요. 어떻게 한다고? 잘라요. 만약에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이 만약 10% 빠진다? 그럼 자르면 돼요. 잘라야 된다. 그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언제 해결돼요? 저 몰라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주가가 과거에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큰 그림으로 그 비즈니스 자체가 이슈가 안 되면 방향은 가려고 하는 건데 그 자체의 리스크는 그게 있는 거죠. 그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회사 사장님도 몰라요. 회사 대표님한테 전화해서 아빠 이거 알아? 이렇게 만약에 얘를 물어보면 아빠가 그걸 어떻게 알아? 대표님 분명히 이런다고. 회사에서 오히려 연락 오죠. 저희 주식이 왜 빠져요? 이렇게. 그렇지. 네. 그렇지. 몰라.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원래 사업하려면 그 자체가 이슈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김정일 본부장님이랑 점심을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니 배를 사가지고 오시든지. 네, 배를 사. 아니면 3프로 머니 채널에 댓글 달아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오늘 한마디 정말 짧게만 딱 하고 끝낼게요. 20초이어가지고 공자님부터. 네, 이거 제가 얘기하기는 좀 너무 길 것 같은데 네. 저는 하트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트. M 한자 3번 하트 돌리고 네. 6. 저희 세대예요. 그게 뭐야? 딱 저희 세대예요. 그래요? 근데 저희 윗세대는 하트를 입력하는 걸 몰라요. 모르죠. 네. 그때 컴퓨터가 없었으니까. 이모티콘 있잖아요. 신세대예요. 와! 네. 신세대? 지금 신세대는 하트를 모바일로 입력한 다음에 PC로 옮깁니다. 그렇지. 아, 그렇게 하지. 달라요. 네, 달라. 그러니까 아니 이 근데 얘기를 PC에도 있는데? 초등학생 자녀가 있어서 그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예. 이 하트를 입력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 우리는 미음을 누르고 이게 한자를 누르면 하트가 뜬다는 걸 알아요. 편하죠, 모바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려줘도 아이들은 모바일에서 하트를 친 다음에 넘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하냐면 투자에 있어서도 세대는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젊은 세대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그러니까 기존의 세대와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 눈높이를 맞춰서 거기에 맞는 투자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투자 성공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오케이. 그 스타일과 방법론에 대해서. 그렇죠. 네이버 때문에 얘기 드린 거예요. 네이버가 뭔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알겠습니다. 김장관 본부장님. 행복하고 싶죠. 네. 행복전도사다. 돈 벌고 싶죠. 네. 너무 좋다.
본인 돈 벌지 말고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들으면 에이 그럴 것 같아. 100%. 할 수 없어.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뭐예요? 페이지 25페이지. 25페이지. The easiest path to happiness는 행복으로 가는 가장 쉬운 길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응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돈 벌려 하지 말고 민트를 돈 벌게 해주려고 응원해주라 이거죠. 너무 좋다. 저희 다 돈 벌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서로 간에 상호 순환 출자식으로 서로 간에 상대편을 위해서 치열업 해주고 그 사람이 즐겁게 해주고 돈 벌게 하는 아이디어를 주고 이것이 가장 행복한 거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때문에 만약에 돈을 버셨다면 저는 굉장히 행복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치열업 했으니까 때로는 꼬꾸라질 때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도 본인 자신 말고 옆에 있는 사람 행복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침착맨님 채널에서 아빠가 막 게임을 하니까 딸 소영이가 와가지고 죽어라 게임하니까 아빠도 남이 이기는 걸 좀 좋아해봐 이야기를 또 하는. 와 명언이다. 공감이 있어야 되니까 공감이. 태도와 마음가짐이다. 그렇죠. 저희가 빨리 가야 또 다른 분들이 행복해질 거예요. 그렇습니다. 갑시다. 벌써 29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님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도 오늘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녁 맛있는 거 드시고요. 또 다른 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도 잘 찾아보시면서 저희는 내일 또 금요일 9월의 마지막 금요일 오프닝 벨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